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근원적인 질문을 함께 탐구하고자 합니다. 예측의 반복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왜 계속해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지, 행정은 왜 미래를 맞추려 하는가라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권력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성을 추구하는 관료제의 딜레마와 이를 해결하는 대응 중심 행정학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장, 불확실성에 대한 관료적 공포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세계보건기구 즉 WHO에 접수되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 보건당국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대부분은 기존 매뉴얼에 없는 사례라는 이유로 초기 대응을 주저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료제의 본질적인 딜레마입니다. 불확실성은 관료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상태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관료는 불확실성을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바로 확실성에 대한 제도적 요구 때문입니다. 일상적으로 공무원은 매일 아침 출근해서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원합니다. 상사는 부하에게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죠. 제도적으로도 국회는 정부에게 내년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가를 세세히 밝히라고 압박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미래가 예측 가능하다는 전제 위에서 작동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려면 내년도 경제성장률, 세수, 물가 상승률을 확정해야 하고, 조직 개편안을 내려면 5년 후 업무량을 계산해야만 정당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안은 시행 후 기대 효과를 수치화해야만 통과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적 요구가 현실의 불확실성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 한국 정부는 안정적 성장세를 전망했고, 2019년 말에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관료는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순간 책임을 추궁당한다는 공포를 느낀다는 점입니다. 늘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이 따라붙습니다. 첫째, 왜 예측하지 못했는가? 둘째, 왜 대비하지 않았는가? 셋째, 왜 계획이 없었는가? 메르스 사태가 좋은 예입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물었습니다. 중동에서 메르스가 유행한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비하지 않았습니까? 메르스가 한국에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는 정말 불가능한 게임입니다. 전 세계에서 매일 수십 가지 위험 신호가 발생합니다. 관료가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사건이 터진 후에는 항상 왜 예측하지 못했냐는 질문이 날아옵니다. 결국 예측은 중요한 심리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째, 예측의 존재 자체가 조직 구성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둘째,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은 행동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셋째,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확신은 조직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움직이게 만듭니다. 국토교통부의 한 사무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압니다. 20년 후 교통 수요 예측이 정확할 리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수치가 없으면 고속도로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기재부도 국회도 국민도 근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측합니다. 틀릴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예측 실패의 역설입니다. 예측의 부재는 지금 당장 책임을 추궁당하는 문제입니다. 반면 예측의 실패는 나중에 발생하는 문제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관료적 공포의 역설입니다. 불확실성을 인정하면 당장 책임을 추궁당하고, 예측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지만 그럼에도 예측은 계속됩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의 73%가 혁신적이지만 불확실한 정책보다 평범하지만 예측 가능한 정책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불확실성은 관료에게 단순한 인식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측은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갑옷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장, 합리성 신화와 베버의 관료제입니다. 막스 베버는 관료제는 순수하게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합리적인 지배 형태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20세기 행정학의 토대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베버가 말한 합리성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예측 집착으로 변질되었을까요? 베버가 살았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는 서구 사회가 급격한 근대화를 겪던 시기였습니다. 베버에게 합리성의 핵심은 계산 가능성, 즉 예측 가능성이었습니다. 그의 관료제는 크게 5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개인의 자의가 아닌 명문화된 규칙에 의한 지배. 둘째, 명령 계통이 명확한 위계적 조직. 셋째, 전문 교육을 받은 관료의 전문성. 넷째,
모든 결정의 기록과 보관을 강조하는 문서주의. 마지막으로 감정이 아닌 규칙에 따른 판단을 내리는 몰인격성입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예측 가능성이었습니다. 시민은 내가 어를 신청하면 B라는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봉건 영주의 변덕이나 독재자의 기분에 좌우되던 전근대와 비교하면 엄청난 진보였죠. 하지만 이 합리성의 개념은 점차 변질되었습니다. 베버의 원래 의도는 절차의 일관성, 규칙의 투명성, 그리고 예측 가능한 행정이라는 과정의 합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변질된 개념은 목표의 최적 달성, 효율성 극대화, 그리고 미래, 결과, 예측이라는 결과의 합리성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1930년대에서 40년대 미국에서 발전한 정책과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버트 사이먼, 드와이트 월도 등의 학자들은 최선의 정책을 설계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이들은 합리적인 정책이란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정책이며 그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결과의 예측과 비교가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합리적인 행정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행정이라는 등식이 성립된 것이죠. 이러한 합리성의 수학화는 PPBS, 즉 계획-예산 편성 시스템을 통해 극대화됩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은 전쟁의 성과를 적사살수, 마을 점령수, 폭격 톤수와 같은 수치로 측정했습니다. 이 수치들은 우리가 이기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냈죠. 하지만 현실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1968년 구정 공세로 모든 예측은 무너졌고 결국 미국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수치에 기반한 합리성이 현실의 복잡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신공공관리로는 이러한 측정의 폭정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라는 명제가 행정 전반에 스며들었죠. 예를 들어 경찰의 성과는 범죄 검거율로, 학교의 성과는 시험 점수로, 병원의 성과는 환자 처리 속도로 측정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수치화되고 측정 가능해야만 관리되고 개선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러한 합리성 신화는 역설을 낳았습니다.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 NHS 사례를 볼까요? 응급실 대기 시간을 4시간 이내로 설정하자 병원들은 3시간 55분이 되면 환자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켰습니다. 통계는 개선되었지만 환자 치료의 질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한국 지자체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자 만족도 조사 시점에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대폭 증가했다가 조사 후에는 다시 원상복구되었습니다. 측정 지표는 달성되었지만 실제 서비스 개선은 없었던 셈이죠. 베버가 의도한 합리성은 시민을 자의적인 권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합리성 신화는 관료를 불확실성으로부터 보호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창, 정책계획의 탄생입니다. 정책계획의 역사는 20세기 초부터 시작됩니다. 1911년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가 있었고 1928년 소련의 5개년 계획, 1948년 마셜 플랜, 그리고 1962년 한국의 경제개발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1980년대에는 전략기획이 등장하며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죠. 테일러리즘은 행정의 공정화를 이끌었습니다. 작업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최선의 방법, 즉 원 베스트 웨이를 찾을 수 있다고 본 것이죠. 테일러는 공장 노동자의 동작을 초 단위로 측정하고 삽질, 나사 조이기 등을 분해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발견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곧 정부로 확산됩니다. 1910년대 미국 행정 효율성 운동을 통해 뉴욕 공무원 시험, 정부 예산 체계, 업무 매뉴얼 등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설계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의 5개년 계획과 한국의 경험을 비교해 볼까요? 소련은 1928년 제1차 5개년 계획을 통해 국가 경제 전체를 거대한 공장처럼 계획했습니다. 강철 생산량, 농산물 수확량, 주택 건설 등 모든 것이 5년 후 목표치로 계획되었죠. 결과적으로는 급속한 산업화라는 표면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비현실적인 목표, 왜곡된 보고, 숫자 조작, 그리고 수백만 명의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반면 1962년 시작된 한국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인당 GDP가 87달러에서 2023년 32,000달러로 성장하며 계획된 성공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자 이영훈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 성장률과 산업 구조는 계획과 크게 달랐고 계획은 사후적으로 계속 수정되었습니다. 많은 성과는 계획되지 않은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혁신에서 나왔습니다. 하이에크는 중앙계획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수백만 개인과 기업이 가진 분산된 지식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미래를 계획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략기획 역시 계획의 역설을 보여줍니다.
전략기획은 고정된 목표 대신 유연한 전략, 하향식 명령 대신 참여적 과정, 단기 실적 대신 장기 비전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어땠을까요? 1993년 미국의 정보성과 및 결과법에 따라 모든 연방기관은 전략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지만 2004년 GAO 평가는 대부분의 전략계획은 실제 의사결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것은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문서일 뿐이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헨리 민츠버그 교수는 전략계획은 전략이 아니다. 전략은 학습이다라고 일갈하며 계획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네 번째 장, 통제기제로서의 예측입니다. 예측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실제로는 다양한 통제 기능을 수행합니다. 먼저,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뒷받침하는 예측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예측이 실패했을 때 예상치 못한 외부 요인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예측을 근거로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고 정당화하며 이러한 예측에 기반하여 사업을 집행합니다. 결국 실제 결과가 예측과 다를 경우 예측 실패라는 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4대강 사업은 예측이 만든 권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부는 의뢰 연구를 통해 2020년까지 심각한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이를 근거로 22조 원의 예산을 정당화했습니다. 과학적 예측을 믿지 않겠습니까? 라며 반대 의견을 일축했죠. 하지만 한국수자원학회, 환경운동연합 등은 물 부족이 아니라 물 관리 문제라고 반대 연구 결과를 내놓았지만 이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예측의 선택권은 권력이 보유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2023년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예측했던 물 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녹조, 생태계 파괴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측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측은 이처럼 다층적인 기능을 합니다. 첫째, 우리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둘째, 대학 교수, 연구소, 컨설팅 회사의 예측을 의뢰하여 전문가의 권위를 활용합니다. 예측이 맞으면 정부의 공이 되고 틀리면 전문가의 오리로 돌려집니다. 셋째, 10년 후 경제적 효과 5조 원, 향후 업무량 300% 증가, 규제 없으면 사회적 비용 10조 원 등 구체적인 수치를 내세워 예산을 확보하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문제를 기술적인 문제로 전환하여 과학적 예측이라는 이름으로 반대 의견을 비과학적으로 몰아가는 정치의 기술화에도 기여합니다. 한국정책학회 2018년 설문조사에서는 정책 연구자의 61%가 정부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수정 압력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측은 계속될까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은행은 3년 연속 경제성장률 예측을 빗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예측은 계속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수백 개의 법령, 수천 개의 지침, 수만 명이 의존하는 제도적 타성 때문입니다. 둘째, 연간 수조 원 규모의 정책 연구 시장을 형성하는 예측 산업이 존재합니다. 셋째, 불확실성보다 거짓된 확실성을 선호하는 인간 본성에서 오는 심리적 위안이 있습니다. 넷째, 장기 예측은 해석의 여지가 많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여 실패의 비가시성이 큽니다. 다섯째, 예측 자체가 행동을 변화시켜 예측을 현실로 만드는 자기실현적 특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 없이 어떻게 계획하나? 라는 허수아비 논증과 같은 대안의 부재 신화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1장 결론이었습니다.